공수처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했었다. 이게 그동안의 해명과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해명에 대해서는 뭐 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국회에 얘기를 잘 못했다. 예. 우리가 뭐 통신기록 정도만 조회를 한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뭐 체포영장인 줄 알고 몰랐다라는 것인데 파견 직원이 잘못 써서 보냈다. 네, 그런 약간 옹졸한 변명을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지금 밝혀졌죠. 그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단독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심지어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근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거기에 조항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판사님이 달았대요. 아, 그러면 발부가 됐었는데 네. 단서가 있으니까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 이거 별로다 싶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집행을 안 하고 예. 그거를 감추고 그런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다. 더 문제네 이거. 예, 더 문제고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빼고,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나서 발부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지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게 형사소송법 110조가요.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 이 부분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당시에 대통령 관저를 누가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진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 주변이 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경호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하기를 자기가 91년도부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를 했다. 자기가 근무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총 한 9번 정도 들어왔는데 그 어떠한 압수수색 영장도 자기가 근무할 당시에 경호처장이 허락을 요하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 중앙지법 판사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하라고 쓴 거고, 근데 공수처가 이걸 숨긴 거는 이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 영장에 대해서는 그 같은 사유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부가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을 한 거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고요. 요거 증거인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철저하게 하고 좀 강제 수사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중앙지법이 당시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료를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 방법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제로 압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출.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거 제출할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또 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시가 돼 있다고요. 책임자는 경호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죠. 입법 취지라는 건 입법권자들이 법을 만들면서 정말 오랜 기간 토론을 거쳐서 만든 건데 정말 서부지법 판사님이 그 입법권자가 아니라 판사인데 제가 이런 말 좀 판사님께 드리기 좀 그렇지만 본인이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110조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부지법 영장 발부한 판사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전력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고 중요하죠.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이렇게 판단 안 하는데 라고 했으면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인 이걸 것입니다. 만약에 숨겼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문제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법원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같은 지법이라도 지방법원이라도 사실상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서부지법보다 약간 위에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북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런 순서로 좀 법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서부지법에서 과연 이걸 모르고 발부한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를 수사 중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사 의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형사부에서. 네, 그럼요. 지금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뿔나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일명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 협조도 없이 갑자기 자료만 뜩 보내면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수처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정말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출범한 그 계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나 일련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자, 왜냐면
검찰이라는 기구가 좀 큽니다. 예. 인원수도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거름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야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지.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은 채 85명이 안 돼요. 예. 검사가 한 20명, 수사관이 한 25명, 그리고 행정직원이 한 40명입니다. 예. 여기에 파견 좀 낀다 하더라도 85명 정도의 그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원이 85명이고 지금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예. 검사 채용 공고가 난 거 보니까. 그래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아마 오동훈 공수처장이 가 이러면 그냥 가는 걸 거예요.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그 결의를 다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수처에서는요,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룬 부분에 대해서 뭐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가 된 거고 뭐 다른 공모 범죄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드러날 것이고. 예. 네, 처음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한다라는 말이 단서가 달렸을 때 많은 국민들이 너무 의아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 발부에 뭐뭐 적용을 예외한다라는 그런 영장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단서가 달렸냐?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번 달렸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도 단 거야. 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적용을 준수했다라고 달았었죠.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예외로 한다라고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도 사기 탄핵이라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도 사기 영장이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 쪽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하다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공수처 사람들도 좀 의문을 갖더라고요. 왜 경찰이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이번에 같이 윤석열 대통령 그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공조본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네. 관여를 했었는데 공수처 스스로도 좀 놀라더라고요. 경찰이 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찰도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해야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경찰의 또 헤게모니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선 경찰들 얘기를 예. 나누다 보면 예. 경찰 수뇌부들만 반발을 가지고요. 아하. 일선 경찰들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수사권, 차라리 수사권. 사실 때문에.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이거 지금 옛날에는 딱 수사해서 따닥 쳐가지고 예. 기록만 딱 넘기면 됐거든요. 예. 지금은 뭐 이상한 제도가 뭐 불송치니 이신청이니 막 생겨가지고 이걸 다시 기록을 나눠가지고 하나의 기록을 5개를 복사를 해야 된대요. 예. 근데 그거를 경찰 수뇌부분들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일선 경찰들이 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보안 수사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경찰에 그러면 일자리가 늘었냐? 정말 속된 말로 네. 경찰에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윗대가리들 자리만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하. 이거 위에 사람들 자리만 늘어난 거지 우리는 진짜 개고생만 하고 있다. 수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수완박의 폐해가 이렇게 크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뭐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경찰이나 검찰에 뭐 고소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민사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검수완박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2년 3년은 깔고 들어가요. 예. 원래는 검수완박 이전에는 예. 자 고소장 고발장은 검찰에도 낼 수 있고 경찰에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수사지가 내려와서 이거 수사 끝내세요 올리세요 하는데 지금은 진짜 한 1년도 갑니다.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1년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소하면 보통 한 2, 3년 가더라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오늘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미디어 말씀하세요. 토마토에서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또 의외인 부분이 있죠.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라는 회사 거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약간 그 야권에 유리하게 나오는 식으로 보통 국민들도 인식하시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게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2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로 진입을 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10%포인트 이상 빠졌다. 그래서 양당의 지지율 순위가 뒤집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디어 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인데 정당 지지율이 국힘이 43.4%, 민주당이 37.6%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ARS 방식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아마 지난 3월 1일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하고 광화문 예. 아마 이 집회 이후에 민심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4일하고 5일인가 어제 그제 내용들은 아마 여론조사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3일절에 보여줬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민심 그리고 헌재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
것들이 지금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예, 다시 예. 또 올라가는 이제 모양새가 나오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되게 이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는 오만한 모습과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했죠? 자기가 체포영장 발부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인사가 검찰과 네트워크하고 싶다.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했다. 짜고 있다. 네. 라고 하면서 핵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려와 반감. 야, 이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대와 서울에서 10%가 급등했어요. 지금 2030 세대 지금 개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방학 때는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만 보다가 개강을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맞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집회도 나가고 과잠이라고 그러죠. 과옷을 입고 집회를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그 20대에서는 더 이상이 증가가 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보통 학교 가면 수업 없을 때는 어디 모이죠? 과방이라든가 네.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 모이면서 서로 이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의견이 모이면서 2030 세대의 판단력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뉴스도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각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대의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한 인기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탄핵 국면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탄핵을 29번이라고 했다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여당보다는 또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계속 국민 담화문에서 몇 번을 걸쳐가지고 메시지를 내면서 옥중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청년들을 꼭 언급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지지해서 고맙다. 만약에 청년들이 힘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서 버티기 힘들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신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 청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선진국인 세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대였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 세대를 거쳐왔습니다. 지금 선진국 세대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차례대로 입사하고 또는 입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선관이라든가 또는 뭐 입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내로남불과 위선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청년들이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정을 중시했던 공정의 상징이었던 공정 자산을 또 우리가 보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의 자산의 상징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MZ여가지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혼자 개도국일 때 태어나신 것 같은데. 개도국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예. 같이 이렇게 저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MZ. 아니 우리나라 어느 정도 선진국이냐면요. 내년 정도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이 된대요. 근데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4만 불 되는 나라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그 6번째 나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선진국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웅장하게 끝내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오늘 이슈를 다뤘어요. 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뭐 공수처, 그다음에 선관위 등등 다양한 이슈 좀 다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곽종근 전 사령관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거는 저는 좀 조금 더 보도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